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 나눴던 사례들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하고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는 이야기, 또 그 이어서 고령 사회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61살 되시면 회갑 연도하시고 70세 되시면 칠순잔치, 또 팔순잔치 때때로 이렇게 파티 형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게 좀 무색해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갑을 어떻게 넘기시나 봤더니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여행 많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하고 함께 어머님, 아버님이 나오셨던 모교에 도서를 기증을 한다든가, 원래 같으면 이제 잔치를 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그 어머님 모교의 도서 기증 또는 그 학교에 나무 한 그루를 기증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요. 또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또 우리들 키우시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아서 간단한 미니 형태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한 편으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이것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서전 형식으로 어머님, 아버님 살아오신 이야기를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쓰시고 자녀들도 보태어서 같이 써서 책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요즘은 잔치보다는 이벤트, 의미 있는 이벤트 형태로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는 뭐 며느리나 사위 생일에 어떤 선물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시어른들 생신인데 어떤 선물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노인 학대까지 다양한 상담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두 편 중에 첫 번째 사례는 우울증이신 할머니신데 지금 막 탈피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님 사례 한 편 하고, 두 번째 사례는 어머니가 곧 내년이 팔순이신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어머님의 팔순에 대해서 고민하신 따님의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우울증에 걸리신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울증에서 탈피 중이신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 우울증 있으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일단 우울증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내용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우울해요, 나 우울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탈피하려고 막 노력하시고 계시는 중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사례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분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성분들,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집이었냐면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고 아버님은 좀 그냥 평범하신 분인데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신 분. 전형적이죠? 애착이 매우 강한데 그 강한 애착의 대상인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시기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되게 강한 애착심을 보이는 분이셨고, 거기에다가 또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전형적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편에 들 수도 없고 아내 편에 들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이럴 때 교통정리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남들도 다 인정해요. 제일 힘든 위치라는 거. 근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딜 택했냐면 이런 말씀했죠. 어머니는 얼마 못 사시잖아 하면서 어머니랑 이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이 남편분도 엄마 편을 들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남편분은 굉장한 효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 늘 불똥은 며느리에게 다 튀는 거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거는 며느리 잘못으로 마무리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집 딱 들어가면 그 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가 어디다 털어놓을 데도 없고 하니까
끙끙 가슴을 앓으시는데 그거를 밖에 친구도 없고 왜 우리 시집을 온다 그러잖아요. 낯선 동네로 왔기 때문에 누구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거는 그런 이제 서러움을 받으면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 하신 게 끝이에요. 아,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차라리 이렇게 조금 성격이 외향적이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이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성격이고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지금 시점으로 5년 전쯤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며느님, 우리 왜 신상이라고 표현하죠? 신상이 좀 편해지셨대요. 편해지시고 제일 이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원래 평소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 때는 이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날카로워 있었는데 이 신경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머님하고 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이 할머니하고 세 분이 사시는데 그래도 사람 수는 3명이어도 어른이 계시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반찬이나 뭐 국도 항상 해야 되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는 남편하고 둘이니까 두 사람이 뭐 먹고 두 사람 살림하고 하는데 일이 현격히 줄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몸이 편안해졌다라고 느끼셨대요. 어른도. 자,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몸이 편안해지면 본인은 마음도 편안해져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부글부글부글한 거는 없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분이 생각했대요. 어머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리고 몸도 편해졌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린 답이 뭐였냐면 남편 때문이었구나. 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단은 정지가 됐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풀리지 않고 그동안 쌓여져 왔던 그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또 몇십 년 동안 나를 등한시했던 이 남편에 대한 야속함 이런 거는 아직 여기에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 할머니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이 그 미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답을 정확하게 찾진 못했지만 맨날 이제 우울해지니까 그 우울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헬스장도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즐겁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뭔가를 챙겨줘야 될 가족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다 결혼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는 편인데 헬스장에 가서 막 헬스를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하러 딱 가서 이제 샤워하고 개운하게 이제 집으로 오는데 운동 같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샤워장에서 뒤에서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 형님, 왜 등이 그렇게 까매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등이 유난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까맣다는 걸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등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까맣지? 이게 뭐 점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눈에 확 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거 해서 봤더니 정말 내 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검었더래요. 근데 이거는 목욕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씻고 했는데도 안 없어지더래요. 자, 이거 뭐였냐면 젊어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방에 누워서 그걸 견뎠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방에 누워서 지내는 날이 너무 많았고요. 그게 그냥 뭐 피곤해서 누워서 잠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화병 그거를 누운 채로 이거를 뭔가를 해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바닥하고 이 등이 맞대어 있는 이 시간이 많고 그 마찰로 인해서 등이 검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등이 거먹게 변한 분은 또 처음 봤던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은 상담하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셨던 사례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 상담 받으면서 지금 시대 말고 예전 시대의 우리나라의 여성의 어떤 그 결혼 후의 일대기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은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한 단계였는데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중에 그냥 잠깐씩 우울하다,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이 병에 걸리신 분이요, 15%나 된대요. 예. 근데 이 우울증이 왜 위험한지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또 더 심해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살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노인 자살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자살하신 분 중에 약 70% 정도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셨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살도 위험한 일이지만 우울증이 자살의 70%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거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 우울증 하면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제일 큰 게 질병이 들어있더라고요. 몸에 어딘가가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심리적으로도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거는 의료기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내 정신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이 병실에 가보면 항상 그 심리 관련되는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내가 병을 낫게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그걸 아마 병원에서 권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들이 항상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걸로 봐서 신체적 질병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코스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질병도 있겠고요. 또 하나 노년기의 우울증의 원인 중에는 배우자하고의 사별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 사정의 악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가 아니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턱턱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한참 생각하신다잖아요. 살까 말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게 꼭 있어야 되나? 저거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시고는 돌아온대요, 그냥. 옛날에는 꼭 필요하지 않아도 사고 싶으면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즐거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그걸 못 하시니까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지나쳐 오면서 옛날 같으면 샀을 텐데 하는 그런 기분 드시니까 이제 또 우울해지시는 거고 자기 통제력도 떨어진대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시간도 많아지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자신의 생에 대한 생각을 쭉 거슬러서 하신대요. 그러면 잘했던 것도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거, 성공했던 일도 있지만 실패했던 거, 좀 부끄러운 거. 그리고 그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어떤 회고, 회한 이런 게 밀려오면서 또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어요. 한번 우리는 그 안에 안 드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완고한 성격.
강박적이고 완고한 성격인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성격이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 맞아요. 그 네타시오는 뭐냐면요. 안으로 다 품는 거예요. 이 자책을 많이 하는 분들의 반대는 뭐냐면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본인 건강엔 최고 좋은 거야 이게. 예. 근데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니 너 때문이야 다 100%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지만 너무 과하게 이게 모든 걸 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리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진짜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100%가 아니고요. 그 일을 더 커지기 전에 그냥 빨리 덮어버리자라는 심리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내 탓이라고 해버리면 일이 끝나는데 내 탓이라고 안 해버리면 갈등이 더 커지니까 그거 신경 쓰기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끝내라는 의미에서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든 다시 또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책하는 성격일 때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세 번째, 포기를 잘하는 성격. 그 성격들도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기는 이런 포기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안 돼. 열심히 해봤더니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리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유쾌하게 도전을 해봤지만 내 능력은 딱 거기까지라는 걸 파악하고 포기하는 그 포기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놓아준다는 그런 포기 말고 조금 하다가 뭔가 이렇게 장애 요인이 생기면 안 해버릴래 하고 포기하는 그분은 이게 마음이 썩 개운하게 되지를 않아요.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할래 하고 포기하면 이분은 다음번에 또 그거 시도하거든요. 왜냐면 하고자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멈췄으니까. 다음번에 또 했는데 또 안 돼. 진득하게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완성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해보고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은요.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해서 우울증이 생기지 않아요. 자그만 사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그게 쌓여서 우울증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랑 큰 일로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큰일이라고 하면 내 걸 그렇게 뺏어가면 안 되죠. 큰일이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미묘한 거 있죠. 인간관계에 미묘한 건 얘기하면 치사하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얘기 안 하자니 내 속이 답답하고 근데 얘기를 하면 분명히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안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표현을 못한 게 방울방울 안에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잘 걸리는 성격들 생각하시고 그거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울증은 선생님 치료가 안 됩니까? 됩니다. 노력에 따라 또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은 1대1로 해주니까 내 속을 이렇게 어루만져도 주고요. 속에 있는 안 좋은 거를 빼서 싹싹 깨끗이 씻어서 다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상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우울증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을 받으셔도 좋아요. 또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약 받으셔서 약물 치료하셔도 돼요.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혼자 견뎌서 보름 정도 이렇게 견디셔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약 먹고 얼른 또 나으셔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면 약 드시고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상담이나 교육이나 약물 치료를 2개 이상 같이 하셔도 좋겠죠. 그와 더불어서 또 좋은 방법은 자기 관리를 하시는 방법도 참 좋아요. 내 스스로.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락말락하면 나는 요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하는 거를 자꾸 개발해 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분은 나는요 선생님 뭐 달리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땀을 좀 흘리면 우울증이 나아져요. 이런 분들은 땀을 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저것도 좋다고 해요. 애완동물이나 애완식물 키우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울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묘한 거라서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안에 담아뒀지만 요거 하나는 쬐끔해요. 근데 담겨져 있는 구슬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얘기 못하겠으니까 동물하고 강아지나 예쁘잖아요. 강아지한테 내가 이랬다. 어제 이렇게 했는데 나 속상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비워지거든요. 구슬이 밖으로 나갔어요. 2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하나 딱 놓고 화분에 물도 주고 또 잎도 닦아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분을 돌봐준다고 하죠. 화분을 키운다고 하죠. 화초를 아니에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또 화분에 잎 하나씩을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정성스럽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동물에 알러지 있어요 하는 분들은 식물. 크지도 않아요. 요새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봄이라 시장 초입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트럭 아저씨들이 오셔갖고 얼마나 화분 예쁜 거 정말 알록달록하게 하는데 값도 싸더라고요. 한 2, 3천 원? 그거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놓으시고 정성스럽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를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정성이 가해져서 어머 저거는 꽃 피우기가 참 어렵다는데 이 집엔 저게 꽃이 핀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이런 얘기들 우리 의미부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 사례 들으면서 많이 용기를 드렸던 게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참 일대기를 얘기하시고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남편에 대한 미움 사라질까요? 저 우울증 좀 괜찮아질까요? 이 얘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답드렸죠. 그거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이 정도의 노력이시면요.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있어도 혼자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꼭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박수를 또 보내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응원드려요. 지금부터라도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선생님들 혹시 첫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요즘 좀 많이 우울해하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딸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아까 우울증 걸리면 이렇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선생님 질문을 참 잘해 주셨는데 가족의 대처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4월 5일에 식목일도 있고는 하지만 나무 하나를 바닥에 심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딱 심으면 얘가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모둠을 해줘야지 얘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 지탱해주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대처 방법도 우리 가족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또는 뭐 남편이나 자제분들이 좀 우울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우울증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신경질을 내? 그게 아니라 우울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어려운 거라는 거. 참 힘든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공감을 해주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들어주시는 거 필요해요. 이 안에 왜 공기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걸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면 이게 밖으로 발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실 만한 활동거리 있죠? 그런 걸 좀 권해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이 활동할 거 권해줘야 된다 그랬어. 빨리 이거 하라고, 이거 하면 좋대. 강요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 이 정도 이렇게 흘리듯이 권해주는 그 정도 방법. 강요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떤 즐거운 활동을 봤는데 저거 하시면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거는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실 때까지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시간이 지나면 또 노력을 하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낫는 병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저거 해봤자 안 돼가 아니라 시간 지나고 우리가 노력하면 저거 충분히 낫는데 하면 노력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 부모님이 말씀 중에 은연 중에라도 자살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신다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지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족들이 함께 해준다면 훨씬 힘이 나서 잘 극복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울증 얘기하면 사실 우울해지기 마련이지만 우울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 약한 정도의 우울은 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시고 본인도 노력하시고 가족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조금 더 늘어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